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천연기념물 뿔새우리의 서식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마라도 고양이들이 임시보호시설에서도 또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문화재청과 제주도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김난영 제주 비건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됐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취업이라는 말이 있죠.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선 단순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764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납부한 부담금은 무려 1,33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부담금을 많이 낸 상위기관 10곳 중 9곳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같은 교육기관이었다고 하고요.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마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이 지각하는 일이 반복되자 왜 피해를 주느냐, 이런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요. 장애인들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는 계속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전동 휠체어 좌석을 정상 발권한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단지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였다는데요.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는 그들을 정말 우리 사회 구성원, 친구로 대우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기념사에서 야권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일단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4.19 민주묘지에서 기념사를 통해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예.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도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세계는 허위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등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4.19 혁명이라는 거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 등이 한거한 그러한 이제 뭐 일 아니겠습니까? 4.19 정신이 헌법 조문에도 기재가 돼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승만 정권도 민주주의로 어쨌든 집권한 것이고 민주주의라고 자신들은 주장을 해왔던 거죠. 네. 근데 그들은 실제로는 독재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기념사가 뭐 그러한 점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건 그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 이 얘기를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기꾼 이거 이제 검사의 언어지 않습니까? 사기꾼. 네. 이 4.19 기념사에서 사기꾼 얘기한 거는 역대 처음이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네네. 거기다가 돈에 의한 매수 요걸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연상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그걸 연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 정권에서 뭐 이런 돈봉투 사건 뭐 이 어떤 매표 사건 뭐 이런 것이 지금 4.19 혁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그걸 이제 과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인 메시지 측면이 강하게 문장에서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야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서로 4.19 혁명 정신에 대해서 이제 경의를 표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모두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그러면서도 서로를 겨냥하려는 메시지를 또 거듭 내놨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경우에는 제1야당의 전 현직 당대표가 모두 사법 리스크로 얼룩진 현재의 모습은 4.19 혁명들이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맞고 다른 의견을 억누르려고만 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 검찰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6.25 전쟁 기간 동안에 국제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네. 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위 그리고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거론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네. 또 국제법과 국내법상 불법적으로 침공을 받은 나라를 방어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관련국들과 우리의 관계, 전장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발언을 또 로이터 통신이 해석을 했는데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지 1년여 만에 무기 제공 의향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이 계속해서 이제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또 압박도 해왔는데 지금까지 교전 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 정책을 들어서 이것을 거절해 왔다라는 점에서 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외신은 뭐 여러 가지 전제가 붙어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전제를 달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원론적인 어떤 답변인 것이고 또 이 여러 전제가 또 현실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설명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전제가 오히려 충족됐다 이런 시각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제라는 거는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뭐 등등인 것인데 실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이러한 민간인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또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네. 더군다나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은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제로 지금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고 그 발언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도 된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해석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를 생각할 때 대통령이 전제를 달고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발언이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발언의 의미와 앞으로의 이제 구상이 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왜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해온 이유와 배치되는 상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네. 국내적인 찬반 논란이나 찬반 여론을 거치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사회 공동체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런 상황이 국민들한테 일종의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지위를 가진 이 어떤 문제이고 예. 예를 들면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이라크 파병 때문에 사실 논란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비슷한 문제 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이런 건 의문인 것이고 일단 전문가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인터뷰에 보면은 같이 논의가 되는 게 이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공동 핵 공유 그다음에 뭐 기획 뭐 실행 이런 것이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하고 그 확장 억제 강화를 맞바꾸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점을 반영해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냥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론해야 되는 문제이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도청을 해서 미국 정보기관이 만들었다고 하는 문건 그 내용하고도 일부 좀 겹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거 러시아가 그동안 상당히 경계하고 반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다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미국 도청 문제하고 사실 그 도청을 통해서 이문희 전 비서관이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얘기한 것보다 지금 대통령 발언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문희 전 비서관하고 김성한 안보실장 얘기한 거는 지금 국내 정책상 무기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고 절충해야겠다. 뭐 우회적인 그렇죠. 경로를 찾아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쓰기 때문에 네. 그걸 채우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직접 가게는 안 하되 네네. 뭔가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미국에다가 이 포탄을 이 이후에 이제 나온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미국에다가 포탄을 주지는 않는데 대여를 해서 이거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쓰려면 우리 허가받고 써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풀자.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그러한 고민보다도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그렇기 직접 때문에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폴란드에 포탄 지원하는 문제는 작년에도 러시아가 한번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얘기를 했거든요. 최종 사용자가 예를 들면 폴란드, 미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네.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발언은 한 발짝 더 나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대통령실이 입장을 또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언론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언급 가능성은 이 전쟁에 대한 특정 단계에 개입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러시아의 저런 주장은 가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이어서 그렇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닌 거에 가까운 이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여러 개의 전제를 달고 왜 그 발언을 했느냐. 안 했어도 될 발언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러시아에서 반응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가정을 언급해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애초에 발언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로 자꾸 넘어가게 되잖아요, 얘기가. 근데 지금 우리 기업들한테 미칠 영향이나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상황에서는. 근데 정치권들은 어떻게 이 발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발언에 대한 지금 직접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좀 강경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물론 이 인터뷰가 막 나오기 전에 이제 한 발언입니다만 네.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탄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 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발언한 바가 있고 이후에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다. 이렇게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에는 약간 이 문제를 또 비꼬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 10개월 전에 내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러시아 눈치를 봐야 한다던 정치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쪽에 서서 러시아에 대항해서 군사적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대통령께도 비슷한 통과 매너로 한 말씀 부탁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당내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이 네. 그때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죠. 지금도 아니군요. 정진석 의원 등이 저것은 100% 자기 정치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여러모로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제 우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인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육모방망이 나오고 뭐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죠. 육모방망이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꺼냈는데 그런 거에 비춰 보면은 그 같은 논리로 하면은 대통령의 발언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얘기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러시아의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명분이 생기냐면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북한하고 어쨌든 이 밀착 관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더 노골적으로 더 강하게 어쨌든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북한에 대한 밀착을 계속해서 의도하는 그런 네.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게 또 우리한테 상당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치권이 계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미 정상 간에 어떤 그 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내놓을지 이게 사실은 더 큰 뭐랄까요? 뭐 성과든 아니면 논란이든 이런 것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이제 개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군이 개발해오던 무기 를 일컫는 것일 거다라는 네.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현무 5 그다음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KT-SSM 그리고 전자기 펄스탄 EMP탄 등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인데 네. 예를 들면 현무 미사일의 경우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입니다만 굉장히 이제 이 중량이 큰 그러한 이 탄두를 소형 탑재하기 핵무기에 때문에 버금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네. 폭발력만 따지면은 거의 이제 그 정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예를 들면은 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네. 포착해가지고 원점 타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올 상반기 내에 사실은 이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가 군의 목표였는데 근데 이건 또 비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실제로 뭐 완료가 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북한 장사정포에 대해서 원점 타격하는 KT-SSM도 현재 양산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EMP탄의 경우에는 이게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그런 장비 아니겠습니까? 네네. 계속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계속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무기들에 대한 언급도 진행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지난 18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19일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앞서 지난해 12월에 이 4월까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다 끝낼 거다라고 북한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일정대로 왔다. 그러면 군사용 정찰 위성 1호기라는 것은 발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성도 중요하지만 위성을 실어나르는 발사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상 ICBM 기술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위성 발사를 핑계로 해서 ICBM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면 상당한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 네네. 일단 북한은 정당한 위성 발사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사 전에 아마도 국제해사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의 이 발사 계획을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럼 이 통보하고 나면은 아마도 이러한 긴장 관계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철료 추진 엔진 그러니까 화성 18형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ICBM급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발사체는 이미 뭐 거의 성공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성을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진 걸 올릴 수 있는 거냐 얘기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올릴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단독 개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가 오늘 오후에 정점식 전주의 박형수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의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법에 보면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사명의가 본회의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른바 본회의 직회부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아직도 심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았다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절차적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27일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촉구한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 지난 14일에 지금 이 국회 상임위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결론이 국민의힘에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비판입니다. 근데 그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 예.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제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방식. 지금은 이제 여당, 야당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하는 방식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좀 방식으로 추천을 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뭐 공영방송을 장악한 해 만에 이 얘기를 그만하자 이제 뭐 이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런 단체들이 민주당 성향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민주당이 뭐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되어 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재소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 이게 1차 소환 이후 사흘 만이죠. 이 자금 조달의 경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라는 건데요. 검찰은 이 강래구 이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관석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 등을 소환해서 이 공여자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금품 전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수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를 할 계획이다라는 게 언론의 전망입니다. 네. 근데 이 송영길 전 대표 프랑스에서 지금 귀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귀국해라. 뭐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국민 여론이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떤 신문을 봐도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해라 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네. 또 민주당의 어떤 정파도 다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또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을 해라. 그러니까 모두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 귀국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이 의원들 모임이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미래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네. 귀국을 미루면서 기자회견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직 대표로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있지 않습니까? 네. 더민초의 경우에도 기자회견 열고 이번 기회에 당에 구태가 남아있다면 모두 드러내서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송영길 전 대표가 조속히 귀국을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조민정 최고위원, 송갑석 최고위원 등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네. 거의 일치된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공세는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말하자면 네. 네.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하면서 논평을 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주의 원내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재명 대표, 이 자신이 몸담은 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도 한가롭게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심송심의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런 식의 비판을 할 모양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가시방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국민의힘에선 태용호 최고위원 발언 또다시 도마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이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했고 김구 선생이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암살이 됐다. 남한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김일성 중심 역사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이 이제 어쨌든 남한에서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데 김일성 중심의 역사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3 사건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태용호 최고위원 발언대로 하면 거의 김일성은 포레스트 검프죠. 그러니까 4.3도 김일성이 한 것이고
이게 뭐 김구 선생의 이런 어떤 남북 정부 공동수립 이런 것도 김일성이 요구한 것이고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의 지위라든가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김일성의 생각, 김일성의 의도대로만 진행됐다고 보기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이런 주장을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리고 어떤 역사관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등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깊은데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민족의 태양이니까 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제주 마라도에 거주하던 고양이들이 본섬 제주로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연기념물 뿔새오리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마라도에서 반출이 된 것인데요. 문제는 이 고양이들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보호시설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현재 반출된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는 김란영 제주 비건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돌보고 있는 고양이가 총 몇 마리가 됩니까? 지금 돌보고 있는 고양이는 총 45마리 중에서 40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5마리가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5마리 반출된 고양이는 다 45마리인데요. 네. 5마리는 지금 현재 1마리는 입양전제로 해서 임시 보호 중에 있고요. 4마리는 임시 보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고양이들이 원래 고향은 마라도잖아요. 예. 마라도에서 지금 강제로 옮겨진 거죠? 그렇죠. 마라도 고양이들이 이제 그 고양이들이 마라도를 떠나게 된 이유가 네. 그 뿔새오리에 피해를 준다는 그 이유였었거든요. 네. 이 뿔새오리들이 2월 말에서 5월까지 마라도에서 서식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시기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일종의 야생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뿔새오리들 자꾸 잡으니까 뿔새오리가 전 세계에서 한 수천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네. 뿔새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러면 전부 마라도 성 꽤 크거든요. 근데 전부 네. 고양이들을 잡아서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때 저희가 그 마라도 고양이를 반출할 당시에 저희가 좀 약간 그 반대 측에 예. 있었는데요. 이 저희들도 사실은 그 뿔새오리 보호 측면에서 이제 이 마라도 고양이들이 이제 피해가 된다고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저희가 동의를 하긴 했었는데요. 예. 근데 좀 우려를 많이 했던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실제 뿔소리 피해를 하는 주요 원인이 사실은 마라도 고양이다라고 사실 밝혀진 게 없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좀 추정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고양이뿐만 아니라 매, 그다음에 갈매기, 쥐, 여러 가지가 결혼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고양이로만 집중된 게 아닌지 좀 우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특히 이 마라도인 경우에는 뿔새오리가 절벽에 서식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 접근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전 좀 조사 없이 그냥 강행해 버려서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한 2달 전이었었나요? 그래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고양이들은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강제로 네. 옮기면 또 그러면 그 고양이들은 어디로 갈 거냐? 네. 이런 논란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네. 어찌 됐든 간에 고양이들을 40여 마리를 옮겼어요. 제주 본섬으로. 그럼 지금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제주도 세계자연선본부 임시보호시설 내에 말씀드렸듯이 45마리 중에서 40마리가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120평 부지의 세계 컨테이너 시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마라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큰, 그래도 작지만 또 이게 고양이 입장에서는 큰 그런 섬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한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을 지금 보호시설에서 다시 내보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이 마라도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시설이 컨테이너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이 시설이 사실은 저희를 봐도 임시보호시설에 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는 지금 냉난방 시설도 없고 또 이제 시설도 협소하다 보니까 네. 이 시설의 어떤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물단체들이 계속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세계자연산본부 측에서는 다시 이런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제 임시보호시설을 스스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너무 밀집되니까 애들이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냉난방 시설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이제 좀 다른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5월 중순까지 방을 좀 빼라는 건데요. 네. 스스로 임시보호시설은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만든 것을 이제 간과를 하고 그 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좀 자인하는 꼴이 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지금 뿔새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이들의 터전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지금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문화재청하고 그러면 옮겨가지고 고양이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신들이 옮기고 난 다음에 이거 시설이 열악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선 시설만 만들고 예. 지금 제주 비건에서 고양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호시설은 어쨌든 고양이 반출 자체가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세계자연산본부가 협의했기 때문에 네. 보호시설은 두 기관이 연관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고양이를 돌보는 거나 고양이들을 전체 관리하고 입양하는 전체는 다 제주도 동물권 단체 연합체인 저희 제주비건이 포함된 유기동물 제주 네트워크에서 네. 유기동물 없는 제주 네트워크에서 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출부터 지금 관리 그리고 입양 이런 전체 관리가 다 동물단체들이 지금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실제 반출을 주도했던 문화재청과 이제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이 과정에서는 거의 좀 이렇게 지금 발을 좀 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 고양이들을 제주 본섬으로 옮길 때 문화재청하고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회의에 제가 협의체 2회의에 전부 다 참여를 했었고요. 예. 당시 문화재청에서 이 회의를 주관했던 그 회의 주관자분도 지금 그 말을 공언한 바 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인터뷰를 제가 들은 바 있고요. 끝까지 어쨌든 마라도 고양이를 입양을 하고 남은 고양이는 이제 본인들이 돌보겠다. 또 자연사 할 때까지 돌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예. 그런 말은 이제 지금은 좀 싹 잊고 좀 나가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시민과의 약속을 좀 저버린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혼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가라고 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돌볼 만한 시설이나 환경이 미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돌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이나 또 이제 어려운 약간 열악한 환경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보완이 가능하고 예. 또 이제 만약에 덥다라고 하면 좀 시원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네. 좁다 하면은 장소를 좀 확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5월 중순으로 이 아이들을 이 임시보호시설에서 다 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책임을 좀 동물단체한테 다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이게 본인들이 앞에서 이제 반출할 당시에 어떤 의지와는 좀 다르게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혹시 동물단체에서요, 보호단체에서 세계자연유산본부에 물어보거나 문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산적인 측면도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빨리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또 보고 있긴 하지만은 네. 물론 그 예산 부분도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소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좀 의지의 문제가 좀 많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있으면 과연 저런 그 사안들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주로 좀 주도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사안을 이제 주도한 거는 문화재청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화재청은 전혀 저희가 목소리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저희 목소리 잘 닿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오히려 이런 걸 다 이제 감당하기에는 좀 이게 역부족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런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쭤본 건데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고양이를 내보내게 되면 이 고양이들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마지막 회의에서 얘기한 거는 일단 도내 동물단체들이 이제 먼저 고양이들을 이제 기증을 하고 그리고 안 되면은 도에 또 남은 고양이들은 그때 알아서 이제 뭔가를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이게 좀 너무 사람 중심으로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반출될 당시에 고양이들은 이제 케이지에 3일 동안 이제 감금된 채로 음식도 못 먹고 극도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케어를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피똥을 막 누거나 아니면은 설사를 하거나 예. 그리고 이제 눈만 봐도 막 원망의 참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네. 한 달 딱 10일이 지났는데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 고양이들을 또 이제 나누어서 이쪽 가져가고 저쪽 가져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고양이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좀 안타깝고요. 네. 지금 현재도 마당에 좀 나와서 놀고 있는 이제 고양이들이 좀 있어요. 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안정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좀 이렇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단체들이 그 고양이들 보호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양도 개인들의 입양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임시보호를 이제 한 마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육지부의 단체들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입양이라는 게 단시간에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안정을 찾는 지금 안정 찾은 나이가 한 15마리 정도가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아이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좀 안정기에 들어간 이제 그다음 고양이들 이렇게 해서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뿐만 아니라 동물단체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제 입장을 좀 대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남을 수 있는 고양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동물단체들이 다 데리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동물단체들이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안들까지도 모색이 돼야 된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상으로 옮겨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 지금 다른 데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저희 청취자 5230님, 최지영님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난영 제주 비건 대표였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황사가 조금 해소가 됐지만 올 봄은 유독 공기가 탁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황사를 불러온 책임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지로 수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 때는
파랗고 맑은 하늘 대기질을 그렇게 많이 접하면서 야 네. 인간이 움직임을 멈추니까 이렇게 또 네. 공기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거에 그쵸. 감탄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다시 코로나야 뭐 일상 회복으로 돌아오고 이러고 나니까 또 갑자기 또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동안 언론에서 이제 미세먼지니 뭐 황사니 하는 기사 좀 찾기 어려웠는데 네. 올 봄에 좀 다시 시끄럽죠. 그 이제 초미세먼지 있잖아요. PM 네. 2.5 그거를 올 들어서 어제까지가 한 석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총 몇 번 경보가 발령됐나 봤더니 214회 이렇게 발령됐더라고요. 많았어요. 네, 작년에는 한 해를 다 통틀어서 118회 이렇게 발령이 됐는데 이미 작년 총 발령 횟수를 넘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올해는 여기다가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된 일수가 총 18일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이 14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평균이라는 건 이제 황사가 보통 5월까지도 기승을 부리니까 네. 이제 벌써 지금 18일, 그러니까 평년을 뛰어넘었다라는 거니까 아 올해 황사 영향도 많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미세먼지하고 황사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짓고 또 그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아까 공교롭게 올해는 황사도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제가 공교롭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사실은 뭔가 이제 우리가 시야 눈에 들어오기엔 다 이제 공기가 뿌옇게 보이니까 아 둘 다 뭐 더러운 뭐 먼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둘은 굉장히 엄연히 다르죠. 이제 우리가 먼지 미세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PM 2.5 그 초미세먼지는 인간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먼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까지 작은 입자의 먼지는 만들어질 수 없고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황산화물이 나오거나 자동차에서 지소산화물이 나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서 막 이제 광학 반응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초미세먼지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 이른바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기화 화물이 아주 작은 게 공중에 수증기 형체처럼 떠가지고 움직이는 거 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네. 되나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먼지다.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황사는 사막 먼지인 거잖아요. 그 흙먼지잖아요. 그렇죠. 흙먼지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아무리 공장문을 닫아도 사실 황사가 그러니까 사막에서 먼지가 발원해서 바람 불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요 두 개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항상 뭐 지표나 이런 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재작년에도 사실 황사가 꽤 심했어요. 3월, 5월 이럴 때 되게 집중됐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봉쇄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초미세먼지 농도는 또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 개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좀 앞으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언론에서 중국발 황사 이렇게 표현들을 사용하니까 네. 중국에서는 이거 왜 우리 중국이라고 하느냐? 네. 우리 책임 아닌데 뭐 네. 이렇게 반발했다면서요. 네, 이제 우리 언론에서 중국발 황사라고 해서 뭐 중국 관영 매체도 그렇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렇고 네. 우리도 나름 사막화 방지 힘쓰고 있고 사실 이거 이번 건은 몽골 거다. 우리도 피해자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또 발언을 했죠. 그럼 일단 들으면 약간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기사 보면서 댓글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네. 비슷하더라고요 반응이. 뭐 한복이니 뭐 김치 좋은 거 다 자기들 거라고 하고 뭐 나쁜 거는 뭐 이제 와서 몽골 탓하냐 막 이런 이제 반응이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진짜로 실제로 우리 언론에서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정확한지 이걸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황사가 좀 심했잖아요.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말까지. 그래서 언제부터 중국발 황사라는 단어가 보도가 됐냐 봤더니 9일에 한 경제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발 황사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 이제 바로 이어서 주요 뭐 일간지, 방송 등등해서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그럼 이제 중국발이 맞을까? 일단은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황사 발원지는 네. 네이멍구 자치구, 뭐 내몽골이라고 네. 하는 거기랑 예. 이제 고비 사막 여기예요. 네.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고비 사막이라는 거는 중국이랑 몽골에 거의 반반씩 이렇게 걸치고 있는 아주 넓은 사막이고 네. 내몽골은 중국 자치구잖아요. 그러면 뭐 몽골이 살짝 걸치고 있다고는 해도 중국발 황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럼 중국과 살아라 약간 이런 얘기 들을까봐 좀 걱정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나? 저는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사라는 건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막이 있으면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 있는 어려운 거예요. 거다. 원래 지구에 사막이 있었던 이래 얘는 있었던 거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황사가 꼭 우리 지금 그 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하라에는 사하라 먼지가 있고 또 북미에도 미국 대평원에서 이제 또 뭐 황사 같은 게 불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도 황사는 있었던 자연현상인데 여기다가 오늘날의 어떤 국경이라는 개념을 투영을 해서 이게 어느 나라의 황사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거니와 괜한 이제 좀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랑 비교를 하면 미세먼지는 오염원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어느 공장지대 막 이렇게 예. 좀 분명한데 예. 이제 황사는 그런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기상청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 혹시 기상청도 뭐 요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뭐 중국발이나 몽골발 뭐 이런 표현 혹시 쓴 적이 없냐 네. 물어봤더니 아니다 그렇게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태풍도 예. 우리가 이제 뭐 필리핀 동쪽 해상 몇 킬로미터 지점에서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네. 필리핀발 태풍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서 어느 지점에서 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어느 나라 발이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색하다. 그래서 우리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내몽골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표현해야 돼요?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확한 합니다. 발원지를 표현하는 게 낫지. 네.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네. 중국 책임이 있는 것처럼 중국발 황사. 그쵸, 황사라는 것 그쵸. 자체가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 좀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닐까. 네. 그리고 언론들이 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근데 우리가 황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태풍이 오게 되면 바닷물을 뒤집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또 순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황사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까? 황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마존 얘기할 때 한번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아마존 우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림이라는 건 이제 그만큼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우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아마존에요. 1년에 비가 1.8에서 3m 정도가 와요. 예. 우리나라가 한 1.3m 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많은 비가 거기 내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면 문제는 뭐냐면 흙이 씻겨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그렇게 나무가 많은데 얘네들 양분을 그럼 어디선가 보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보충을 해주느냐 봤더니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들이 보충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적도 부근은 항상 무역풍이라고 해서 동풍이 이렇게 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사하라 먼지까지 떨어지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2천만에서 3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네. 우리 그 25톤 덤프 트럭 있잖아요. 예, 커다란 거. 예. 그거를 일렬로 쭉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 시베리아 횡단 열차보다 더 길게 세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만큼이 그래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그 아마존에 뿌려지는 양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뭐 인이니 철분이니 하는 광물질이 많아가지고 천연 비료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척박해 보이는 사막이 우리 지구의 허파를 살찌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저는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 네. 지구 지표면에 있는 표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기 토양. 토양이 다 쓸려 내려간다고.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황사가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는데요. 네, 자꾸 네, 정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네. 근데 지금 황사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게요. 이제 항상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가 늘 궁금한데 네. 이게 굉장히 일단은 명확히 잡히는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측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제 그 추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건조해지니까 당연히 황사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심하니까. 네, 근데 이제 관측에서 그런 게 이제 분명히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
그 지구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런 사막의 먼지 이동을 관측해온 모디스라고 하는 미국 나사 위성에 탑재된 그 분광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예. 이제 한 20여 년 동안 관측을 해왔는데요.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황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 그 전 지구적으로 한 6개 주요 지점, 그 이제 모래 바람이 이동하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걸 봤더니 5군데에서는 뭐 통계적으로 사실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유일하게 한 군데서만 어떤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 지금 황사가 일어난 그 이 북서태평양 요쪽, 네. 요쪽 지역에서 영향이 있었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냐? 1.5%가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건조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얘가 먼지가 쉽게 하늘로 뜨기는 좋은데 네네. 그럼 얘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뭔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어떤 편서풍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좀 오히려 이제 잘 바람이 이동을 잘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서 시그널이 이제 뒤섞여서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황사에도 두 얼굴이 있다 이렇게 백성준님께서 청취자분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할 거 있긴 한데 이 질문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한테 그게 잘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6788님께서 나무 심는 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나무 실제로 심고 있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나무 심기도 물론 이제 뭐 일부 지역에 따라서 꽤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3대 환경 협약이 있어요. 리우 때 만들어진 협약인데 우리 잘 아는 기후변화 협약, 예.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예. 게 또 하나가 그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사막화 방지 협약이요. 저도 이번 이거 준비하면서 막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사실 기사가 거의 안 나와요. 사실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싶게 사실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관심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더 이제 국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몽골발이냐 중국발이냐 이런 이야기에 너무 좀 집중하지 말고 좀 이제 좀 더 기후 대응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확장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나무 심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지구생활 박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중부지방 중심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따뜻한 남동풍이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햇볕이 더해지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서 25도 이상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 낮 최고 28.4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영동, 충청 내륙 지역 중심으로 25도를 넘겠고 특히 영남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동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1mm 내외입니다. 영동과 남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광주, 부산 16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인천 16도, 서울 19도, 부산, 제주 23도, 대전, 세종 25도, 광주, 울산 27도, 대구는 30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18.1도, 습도 7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이 소식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양국관리법 개정 논란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가 다시 의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부결되고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여전히 시름에 빠져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치권의 모습. 아마 실망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듯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전남 나주의 한 농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콩 농사를 짓고 있는 최정웅 알곡 영농조합법인 대표. 5년 전부터 논에 벼 대신 콩을 심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산비와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주변의 만류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최 대표는 국내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기존의 콩 씨앗을 논에 뿌려 재배하는 방식은 새들이 콩을 먹어치우면서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육묘장에서 싹을 틔운 콩을 옮겨 심는 방식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콩을 심는 과정도 기계화해 생산 비용은 줄이고 콩 생산량을 늘리니 수익이 더 커질 수밖에요. 최 대표의 성공을 지켜본 농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새 1080곳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농가들이 재배한 콩은 영농법인에서 전량 수매해 국내 식품회사 15곳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콩 500톤을 판매해 5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콩 재배 농가의 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난 건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벼 대신 대체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 쌀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이게 양국관리법의 개정 취지일 텐데요.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최 대표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성공 신화에 정부와 여당, 야당, 정치권이 손발까지 착착 맞추면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며시 원해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달나라에도 가겠지 일생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리쳐 흔들어버린 충격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기회가 깊숙이 잠겨되어 있는 무한한 눈여둘
도시에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아무 말 없이 쉰듯 웃어주겠어. 모험가 꿈이 있는 미지의 세계 보물을 찾아 떠나지. 원한다면 얻을 수 있어. I'm a superhero. 일생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충격.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기회가 입속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너희들 모든 특별히 이 세상에 이웃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 이 순간부터 넌 세상의 중심이야. I'm a superhero. 일생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충격. 발사 슈퍼파워 그들만의 필살기 입속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임정환님, 제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논 이외에 타작물 재배나 판로 개척을 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농업인, 개개인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더불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좋은 안목으로 변화를 이끌었으면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5230님,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네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K농업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또 의견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성공 신화가 전체 얘기처럼 비춰지면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양곡관리법 논란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우리는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농촌을 어떻게 좀 바꿔나갈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게 될 경우엔 젊은 층도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면 참 좋겠다. 근데 대안을 잘 못 만드는 정치권이나 정부 모습 보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이런 농정이 있어서만큼이라도 여야 없이 뭔가 좀 이렇게 탁 단합해가지고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이거는 뭐 이념이나 누구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라났던 그 배경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 모으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어요. 네, 오늘 오후 2시 49분쯤에 화순군 화순읍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환자 180여 명이 대피하고 20명이 이송이 됐는데요. 지하 보일러실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1층 보일러실에서 난 불 때문에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찬 상황이었고요. 환자와 직원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한 180여 명 정도, 예. 186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6명의 환자 그리고 병원 관계자 50명을 포함한 숫자인데요. 예.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몸만 간신히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방당국에서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소집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을 해서 진화에 나섰고요. 불은 40여 분 만에 꺼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하 보일러실에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의식이 없어서 이송됐다가 의식을 회복하는 등 20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나머지 환자와 직원들 160여 명은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대피를 했는데 환자분들은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분산돼서 전원 조치될 계획입니다.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어떻게 네.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10일에도 보일러실 화재로 이 병원에서 그 대피 소동이 있었는데요. 네. 불이 났던 보일러실 환풍기 설치를 위해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도중에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 소방 당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또 재산 피해 규모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예. 뻔했어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거동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피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테고. 네. 뭐 이전에도 불이 났었는데 또 그걸 보수하면서 또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예, 환풍기 설치 때문에 화재를 대피 소동을 하고 환풍기를 설치하는 도중에 불꽃이 튀어서 또. 이 요양병원 측에서도 안전관리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예. 좀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엠폭스 확진자가 또 나왔네요. 네, 2명이 더 발생해서 지금 18명인데요. 17번하고 18번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어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고 증상을 발현한 3주 전까지 해외에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환자가 서울에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그리고 경북, 대구, 전남 각각 1명을 포함해서 네. 13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한 5명까지 합치면 네. 18명이 되는 건데요. 방역당국에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방문 그리고 익명의 만남 앱을 통해서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현된 증상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항문과 생식기에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 병변이 있었고 발진은 모든 확진자에게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격리 치료를 위해서 17기 시도별로 5개에서 10개의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금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의료시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내에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열이 나거나 피부 발진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가 있었고요. 접촉자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감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나 경로를 통해서 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감염이 되고 있는지. 네. 그동안 지금 우리나라에서 18명의 환자 중에서 15명이 밀접 접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피부 접촉이나 성적 접촉을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나머지 2명의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접촉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주사침에 자상을 입었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발생을 한 확진자들인데요. 지금 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가 일반적인 인구 집단보다도 고위험 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고위험군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로나19랑 달리 대규모의 확산 가능성은 적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환자와 접촉을 해서 또 발생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을 하거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라든지 검사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밀접 접촉을 삼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혹시나 본인의 몸에 피부 병변이 있다면 소매를 이렇게 해서라도 피부 접촉이 적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확진자 성별이 남성이 거의 96%를 네, 96.4%라고 하죠. 예. 왜 이렇게 남성이 비율이 많은 거예요? 뭐 감염에 취약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고위험군들이 주로 찾는 시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익명의 만남 앱을 통해서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남성이 접촉이 좀 더 많고 네. 그래서 남성 확진자가 거의 96%를 차지한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혹시 대중목욕탕이나 숙박시설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의 설명은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사회에서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은 작고요. 수영장의 물이나 대중목욕탕을 통해서도 전파된 사례나 연구 결과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밝힌 바로는 현재까지 없다고 합니다. 겉옷을 입었다면 야외에서 전염될 가능성도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요. 네. 대신에 위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확진자가 썼던 수건, 네, 침구류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두 걸리면은 아이가 수두 걸리면은 수건 따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침대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접촉이 되면 그런 거를 통해서도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주된 전파 경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간의 아주 직접적인 접촉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포에 물집이 생겼거나 농이 생기는데 그 묻은 채로 직접 닿았다. 그러면 생길 수도 있지만 매일 교환하는지 같이 쓴 것인지 확인한다 그러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또 그동안에는 지금 엠폭스 얘기만 계속했지만 코로나19 얘기를 우리가 해왔었잖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코로나19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확진자 수가 조금 유의미하게 늘어났어요. 오늘 발표된 어제 이제 18일 날 하루 동안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6,508명입니다. 예. 하루 전과 비교하면 1,300명이 넘게 늘어난 데다가 2월 7일 이후에 두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봐도 2,500명이 넘게 늘었으니까 엿새째 전주 대비해서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고 위중증 환자 숫자는 135명이 집계가 됐는데요. 네.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4주째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언론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특히 이제 20, 30대 3명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근데 이게 특정한 지역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뭐 지금 인천 미추홀구 얘기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는 화성 동탄 얘기가 나왔어요. 네, 얘기는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재작년 3월에 화성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에 입주한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지난달에 계약이 끝난 뒤에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니까 보통 이제 본인 나갈 때 다른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증금도 바톤 그죠. 터치를 받아가지고 하고. 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네. 받아서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빼준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세입자가 안 구해서 조금 더 길게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전세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금은 보장을 받잖아요. 예. 근저당 이런 게 없다는 거를 다 확인하고 입주한 상황이어서 세입자들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새 집주인이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부부 가운데 아내인 박모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집이 많아요. 196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는 여기에다가 남편 명의의 매물까지 합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고 그렇죠. 거래가 없으니까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사업에 타격을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세해 준 집들의 세입자들에게 돈을 못 돌려주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한테 올해 6월부터 세금 체납이 예상돼서 압류될 수 있으니까 집의 소유권을 받아가라라는 통보를 한 겁니다. 아직 압류가 되지는 않았어요. 압류가 되지는 않았고요. 압류가 될 네, 거니까 집의 네. 소유권을 받아가라. 그런데 문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빌라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낙폭이 클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가보다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전세가보다도 매매가가 저렴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최소한 수천만 원의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역전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이전 비용을 다 떠안아야 되니까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을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요거 말고도 최소 43채의 전세 사기 사례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는 동탄 신도시 근처인데요. 43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원 회생법원에다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예.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파산이나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피해자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채권자 명단을 보니까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 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집을 이렇게 많이 사놨다가 네. 나중에 집값 떨어지고 나니까 세입자한테 당신이 사시오. 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책 없이. 예.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보증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게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렇죠. 예. 부동산 탐욕이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곤 했는데 유독 이번에 좀 심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경찰은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미추 홀구 상황하고는 조금 좀 다른 거잖아요. 예. 지금 미추 홀구는 선순위 그 담보권 설정을 했던 사람들이 은행권들이 주로라고 하던데 있는 네. 거고 예. 여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그나마 조금 문제를 풀기는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또 20, 30대 청년층이 많단 말이죠. 그럼 2, 3천만 원, 4, 5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사 사례가 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네. 지금 보여지는 것만 그런데 KBS에서 전국의 다주택 임대인들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임대인이 170명이 넘고 그들이 가진 집을 집계해 보니까 2만 6천 채였다고 합니다. 아, 참. 너무 도대체 기가 막혀요.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그 풀어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뭐 다시 나중에 규제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현 정부가 다시 또 임대사업자 활성화 얘기를 꺼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점검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공항의 항공보안이 뭐 좀 허술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권총형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있어요. 네, 12일 오전에 김포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가는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RS901편에 탑승한 A씨가 본인이 이제 기내에서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권총형 모양으로 생겨 있는 안경만한 크기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전자충격기는 총기, 실탄, 도검류와 같이 안보 위해 물품으로 분류가 되는 물품인데 반드시 기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규칙이 뭐냐면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있던 A씨가 그날 오전에 김포공항의 출발장에서 보안검색 요원의 제지 없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거고요. 당일 오후 8시 25분에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는 7C 158편을 탑승하기 전에 내가 이걸 갖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냐고 항공사에 물어봐서야
오전에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여객기를 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측에서 확인해 보니까 총기 허가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항공보안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사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항 안전은 괜찮은 것인가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뭐 실탄 2발이 발견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사실 아는 분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아이 필통에 거기에 조그만한 우리 가위 있잖아요. 네. 가위가 들었는데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거 못 갖고 들어간다고 비행기에. 저도요. 충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네. 근데 어떻게 충격기나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비행기로 반입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말이 안 가방 되는 안에 거죠. 그냥 들어 있었는데 네. 그 걸려가지고 제주 갔다 올 때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이런 당연히 상황이 버려야 될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고. 예. 근데 지금 지난번에는 탑승객 30여 명이 보안 검색도 없이 통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5일 7시 37분부터 45분까지 8분 동안 제주공항의 국내선 3층 출발장에 문연금속 탐지기가 꺼져가지고 탑승객 33명이 신체 검색 없이 출국장을 통과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랬고 신속하게 보안 검색 요원을 배치해서 검색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40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그 검색이 없었고요. 파악을 네. 하고 나서도 네. 탑승구 앞에 신체 검색을 한 것으로 40분이 지나서야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매뉴얼이 없어서 이 위에 보고하고 사후 조치하는 동안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러면 신체 검색 없이 일부가 이제 그 항공편을 타고 제주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제주에서는 그러면 제대로 추후 검색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네. 혹시 그 가운데 아까와 같은 상황들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생각해 봤을 때 불안한 점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법무부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요즘 명동거리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비싸다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네요.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심지어 핫바는 백화점보다 2.2배가 비싸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메뉴보다 명동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 1.5배 가격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드시면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붕어빵 4,000원, 핫도그 4,000원에서 5,000원, 치즈볼 6,000원, 핫바와 닭꼬치는 5,000원, 랍스터구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짜리. 네, 계란빵이 제 기억에 2,000원에 3개였는데 계란빵도 한 개에 2,000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인근의 유명 백화점 가보니까 닭꼬치가 3,300원에 핫바가 2,700원에 3,5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음식을 파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또 주변에 있는 백화점에서 가격을 보니까 백화점보다 밖에 더 비싼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좀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럴 거면은 그냥 치킨을 사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가서 네. 호기심에 사 먹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서 바가지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 오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팬데믹이 끝나서 그런지 정말 좋은 전시들이 많습니다. 네. 병풍이나 백자처럼 다소 고루할 수도 있는 그런 고미술을 주제로 한 기획력이 정말 좋은 전시도 열리고요. 네. 마우리치오 카텔란, 에드워드 호퍼, 안도 타다오, 이유한, 알렉산더 칼더 등 세계적인 작가들을 그러네요. 초빙하는 그런 개인전들도 열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그중에 어떤 전시를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요즘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나들이 나가시기 좋을 만한 공간의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딜까요? 원주 오크밸리 쪽에 위치한 뮤지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올해 예. 개관 10주년을 맞이를 아,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개관 10주년 기념전으로 이곳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의 전시 청춘이 4월부터 7월까지 열립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요. 안도 다다오의 국제 순회 중인 전시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전시를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죠. 네. 도쿄, 파리, 밀라노, 상하이, 베이징, 타이페이 등 이것에 이어서 7번째 전시가 한국에서 열리고요. 네. 특히 자신이 설계한 공간에서 열리는 첫 전시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뮤지엄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안도다다오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 맞아요. 중에 하나가 아마 안도 타다오, 르꼬르비지에 이제 이런 건축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때 뭐 노출 콘크리트 유행이 불 정도로 맞아요. 그 흉내내기도 하는 그런 건축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근데 전시 제목이 청춘이에요. 네. 청춘이라고 청춘이요. 말하기에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거 그렇죠. 아닌가요? 81살이시니까요. 근데 지금 어떤 내용의 전시일까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이제 그의 삶을 총망라하다 보니까 청춘이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안도다다오 인터뷰로 그 답변을 좀 대신을 해볼게요. 저는 계속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전문 학교도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암에 걸렸습니다. 지구상에 저처럼 장기 5개를 전부 적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인 청춘은요, 건축 혹은 삶을 대하는 그의 끝없는 도전을 함축을 하고 있고요. 네. 안도는 아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축가일 텐데요. 또 가장 영화 같은 삶을 산 그런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냥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네. 장기 5개 적출했다는 거 진짜 처음 네, 듣네요. 2014년에 이제 암이 재발을 해서 네. 장기 5개를 다 이제 적출을 일부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안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면. 네, 아마 그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오사카의 서민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업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공고를 졸업한 후에 선택한 첫 직업은 프로 권투 선수였어요. 진짜 의외네요. 네. 네. 그런데 권투 선수들이 수입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고정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축 현장에서의 일용직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결국에는 건축의 길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당시에는 아마 네. 프로권투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젊은 패기의 청춘에 네. 권투를 막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긴 좀 한데요. 파이팅이 있는 네, 그런 그런 분이신 것 스타일이었던 것 같았어요. 같아요. 열정이 넘치고. 네.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요. 네. 일용직 노동자로도 일을 했었는데 우연히 중고 서점에서 네. 르꼬르비지에의 건축 카탈로그를 접한 거예요. 예. 그걸 보고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다 무시했죠. 네. 야, 건축가 아무나 되니? 그렇죠. 그 공부도 안 하고 전공도 안 했는데 네. 어떻게 되니?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건축가가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대학을 가지는 않았고 예. 건축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르꼬르비지의 설계 도면을 보고서 따라 그리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1962년부터 69년까지 7년간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독학으로 건축을 배웁니다. 네. 그리고 돌아와서 69년이죠. 건축회사를 설립해서 작은 주택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렇게 지은 주택으로 10년 뒤에는요. 오사카 스미요시의 연립주택으로 일본 건축학회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38살.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아무리 일본 사회가 뭐 개방적이라 하더라도 이거 정규 코스를 하나도 밟지 그럼요. 않은 건축가가 일본은요. 예. 한국 못지않게 지금의 한국 못지않게 학구열이 그 당시에도 대단했다고 하고요. 네. 사실은 학력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네. 개방적이었던 그들의 어떤 문화나 예술의 그런 문화와는 달리 사실은 뭐 학력이 없이 건축가가 되거나 수상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아요. 네. 38살에 이렇게 첫 수상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달성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또 다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40 후반에는요. 10년 뒤죠. 예일대, 컬럼비아, 하버드, 동경대 등에서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고 교수로 재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어서 프랑스 건축 아카데미상도 받고 54세에는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프리츠커상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그의 건축 세계를 다루기도 하지만 실은 그 중심에 있는 그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건축에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려가지고 네. 안도 타다오 건축물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딱 보면 저거 안도 타다오 맞아요. 스타일이네 예. 라고 아시기도 하고요. 뭐 미술관이나 네. 박물관 이런 게 안도 타다오 작품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국내에 있는 안도 다다오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원주에 위치한 이 뮤지엄산을 비롯해서 제주의 본태박물관 그리고 유민미술관, 네. 대학로의 JCC 아트센터, LG 아트센터 서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노출 콘크리트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미학의 핵심 중에 하나죠. 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자신의 시그니처로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쓰고 싶었다고 해요. 저는 처음 해봤을 때요. 네. 뭐야 이거 마감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반적인 건축비보다 더 비싸던데요. 맞아요. 노출 그게,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표면을 좀 매끈하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디테일하게 이제 손에 닿히지 않도록 그 모서리를 처리하거나 이런 가공들이 사실은 그 공법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어쨌든 안도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콘크리트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건축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 맞네요. 그게 바로 느끼신 그런 감정이신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그의 건축 미학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자연이죠. 그는 건축적 아이디어를 빛이나 나무, 바람, 물 같은 자연에서 찾아내는데요. 가장 차갑고 인공적인 재료인 콘크리트와 자연의 절묘한 만남은요.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절제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더 나아가서 경외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이런 그의 건축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89년에 지은 빛의 교회인데요. 네. 규모가 큰 건축은 을에 유명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오사카의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안도 다다오의 이런 독보적인 미학으로 세계적인 건축물이 되었죠. 외부에서는 대단할 것 없어 보이는 박스 형태의 콘크리트 덩어리인데요. 내부는요. 절제된 빛의 노출로 예배당을 어디에도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정면에요. 콘크리트 벽이 꽉 차 있게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십자가 모양으로 간격을 두어서 설계를 했어요. 그럼 그 단단한 돌 사이로 십자가 형태로 빛이 뿜어져 나오겠죠. 네네.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공간에 또 아우라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 안도는 빛은 곧 희망을 상징하고 콘크리트는 이 빛과 희망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작은 건축물이 세계적인 건축이 된 데에는 안도의 그런 건축적인 아이디어 덕분이겠죠. 아마 빛의 기회 검색해 보셔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네. 바깥에서 이렇게 빛이 십자가 모양으로 뿜어져 나오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뿜어져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안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경외심이 저절로 생기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하지만 느낌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나 자연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요. 물 같은 네, 물도 맞습니다. 많이 활용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저희가 연못처럼. 이따가 소개해드릴 뮤지엄산의 공간에도 물을 예. 그러니까 물을 활용한 그런 수변 공간들이 있는데요. 많은 건축가들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연을 건축의 일부로도 활용하고 또한 건축을 자연의 일부로 활용하기도 하는 네. 그런 건축가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대표작 중에서는 버려진 나오시마 섬 전체를 살리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과 상상력으로 채워서 결국에는 예술섬이라는 명성을 갖고 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곳이 되었는데요. 네네. 보통은 버려진 섬을 살리고자 할 때는 한눈에 봐도 딱 알아챌 만한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멋들어지게 만들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저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사진만 찍어도 어디서 봐도 이거는 누구의 건축이다 할 만한 시그니처를 만들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안도 타다오가 만든 지추미술관, 이게 한문으로는 지중미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땅 속에 있는 미술관이다라고 해서 본래의 섬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땅 아래로 미술관을 지었고요. 그러면서도 미술관 안에 들어서면 역시나 이 차갑고 절제된 콘크리트와 빛의 만남에서 경외감을 또 느낄 수 있도록 구사를 했습니다. 나오시마스로 가본 적이 있어요. 운 좋게도. 아, 그러세요? 본 적도 있고 그런데요. 네. 유인미술관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하여튼 굉장히 익숙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그러면 안도 다다오 그 이번 전시회 네네.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전시는 그의 인생을 총망라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사를 설립한 69년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안도 다다오의 전반기 건축 작품부터요. 그의 전성기가 시작된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런 세계 건축물까지 그의 대표작 250점을 사진과 스케치, 모형 그리고 영상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건축가는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시품 자체가 완성된 예술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과정과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지미술 작가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대지미술 작품은 대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야만 그 작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과정상에서 나오는 드로잉과 스케치, 결과물, 이제 그런 사진, 영상 등을 미술관에 전시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것과 비슷하겠죠. 아, 그러네요. 네. 대지미술 말씀해 주셨던 거 아마 청취자분들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자연 네, 환경을 맞습니다. 활용해가지고. 네, 우리가 말하는 대지, 랜드죠, 랜드, 네. 땅 위에다가 이제 작품을 구사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미술관 내에서 전시할 때는 이제 과정과 결과물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통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갖다가 다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나름 이렇게 구분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시의 구성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이번 전시는 총 3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은 풍경의 창조 섹션. 창의성으로 새 풍경을 만들어내는 공공건축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시마 프로젝트 같은 것이 이곳에 포함이 되고요. 네. 도시에 대한 도전 섹션은요.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건축이 지녀야 할 일종의 공공성의 회복을 강조한 그런 건축을 소개를 합니다. 특히 반대에 부딪혀서 실행되지 못했던 그라운드 제로 프로젝트라는 것의 계획안이 전시가 되는데요. 네. 그라운드 제로 프로젝트는 9.11 테러로 이제 그라운드 제로가 된 그런 무역센터 자리에 네.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는 명상센터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거든요. 네. 하지만 경제 효과를 생각하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현되지는 못했죠. 약간 분수같이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네. 다큐멘터리로도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곳에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시각화돼서 스케치나 드로잉, 이제 설계안 이런 것들이 같이 전시가 되고요. 안도는 그 당시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는 장소로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상상은 자주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면서 열정과 설레는 마음과 의욕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고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은 프로젝트였지만 사실 그의 상상력이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역사와의 대화 섹션인데요. 역사적 건축물을 변용한, 그러니까 이제 용도를 변경한, 개조한 작업을 소개를 합니다. 베니스의 옛 세관 건물을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푼타델라 도가나 등 이제 그런 건축물에 역사와 현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과거는 어떻게 살리고 그것에 새로운 이제 시도는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푼타델라 도가나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한 반대의 목소리 속에서 안도 다다오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이어나갔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네. 그걸 엿볼 수 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인데요. 네, 그쵸. 보통 전시라고 하면 어떤 건축의 미학적 그런 뭐 기하학적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설계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건축학도들이 가면 그런 부분을 위주로 볼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건축학도가 아니고 그렇죠. 이 전시는 건축 전공 수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시를 통해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천재적인 감각과 이제 고유한 아이디어로 건축 세계에 큰 획을 그은 그의 건축 철학이나 미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네. 또 한편으로는 엉뚱한 제안에 수없이 거절당하면서도 굽히지 않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청춘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요. 이번 전시회는요. 이 작품의 섹션들 말고 그러니까 전시장의 섹션 말고 입구에 그의 철학을 드러내는 특별한 오브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입구에 서 있는 사람 크기만한 푸른 사과 조형물인데요. 청춘이 풋사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비슷해요. 정말요? 네. 그런데요. 이게 풋사과가요. 네. 저희가 풋사과는 덜 익은 사과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 안도 다다오의 이 사과는요. 청사과 있죠. 보통 우리가 뭐 아오리라고도 부르는 네, 예. 그런 청사과인데요. 청사과는 완숙해도 그러니까 풋사과가 아니라 완숙을 해도 여전히 푸르르죠. 네. 그래서 다 익어도 푸른 사과는 나이에 퇴색하지 않는 그런 청춘을 상징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것이 곧 다다오의 그 건축 철학이자 삶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그가 청사과를 제작하는 데 영감을 받은 시가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라네. 미국 시인 사무엘 올만이 78살에 쓴 청춘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네. 한 구절은 아니고 굉장히 긴 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저희가 조합을 했고요. 네. 안도가 이 시의 영감을 받아서 청사과 오브제를 3점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멋지네요. 한 점이 이제 한국으로 온 거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안도는 올해로 81살입니다. 2014년에 재발한 암으로 장기를 5개나 드러냈지만요. 여전히 건강하게 청춘을 즐기기 위해서 여전히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한두 시간은 공부에 몰두한다고 하는데요.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희망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할 일이 많다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고요. 그는 내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일본은 학력 위주의 사회인데 나는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고 나는 암과 싸우며 살고 있다. 장기가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의 본보기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본인을 아프고 못 배운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기엔 너무 대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고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찬스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입구에 있는 청사과를 많이 만지라는 유머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그 말하는 인터뷰하는 공간에 따라서 청사과를 한 번 만지면 1년 더 오래 산다라는 식의 농담도 던졌는데요. 네. 어쨌든 이 완숙해도 푸른 청사과의 에너지가 관람객 모두에게 와닿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보이는 듯한 느낌도 받는데요. 네. 그의 작품을 좀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전시장에 가면 정작 그의 작품을 그러니까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 전시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렇게 건축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컨텐츠가 모두 한 사람이었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건물 자체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작품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철학이 담긴 결과물을 사진으로만 보면 좀 아쉬울 텐데 뮤지엄산을 산책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프로세스 과정도 보시면서 결과물도 온몸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이 뮤지엄산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소재지는 강원도지만 정말 멋진 미술관이 있다면서 열심히 설파를 하고 다녔는데요. 네. 사실 이 뮤지엄을 지을 때에도 서울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이런 거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챌린지가 그런 게 많았다고 해요. 네네. 의문이 많았고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짓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이제는 연간 20만 명이나 찾는 그런 미술관이 됐다고 하죠. 그만큼 이미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 네. 저는 사실 1년에도 여러 번 찾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뮤지엄산 안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가시더라도 또 다시 가시더라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축과 공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곳은 한솔문화재단의 수건 사업으로 지어졌는데요. 네. 원주 오크밸리 내에 지어졌죠. 해발 275m의 산꼭대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의 정원형 뮤지엄이고요. 그래서 뮤지엄 공간에서 밖을 바라볼 때 걸리는 인공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천혜의 자연 경관과 이제 거대한 조각, 그리고 뮤지엄, 그리고 뮤지엄에 비친 또 자연 이런 것들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죠. 네. 티켓팅을 하는 웰컴 센터를 나서면요. 플라워 가든, 워터 가든, 뮤지엄 본관, 스톤 가든, 제임스 터렐관 이렇게 5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든은 3개, 뮤지엄은 2개죠. 일종의 가든은 이렇게 턱 트인 외부 공간을 네, 얘기하고 야외 공간입니다. 뮤지엄은 전시 공간. 네, 이렇게 맞습니다. 구분하는 전시관 건가요? 네, 예. 내부를 의미하시면,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플라워 가든은요, 꽃과 나무인 식물로 이루어졌습니다. 80만 본이나 식재된 페랭이 꽃밭을 지나면요, 자작나무 오솔길을 걷게 되는데요. 꽃밭 옆으로는 거대한 조형물도 있지만 사실 이 예술 작품보다는 꽃향기가 후각을 자극하고 서거기는 숲소리가 청각을 자극하고 또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촉각을 건드리는 그런 곳이고요. 워터가든은 본관 건물로 진입하는 이제 그 진입로에 있는데요. 그 사이드에 조성된 얕은 수변 공간입니다. 반짝이는 물로 주변 환경이 반사돼서 굉장히 황홀한 장관이 펼쳐지고요. 이곳에 알렉산더 리버만의 빨간 대형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삼각형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아래로 길이 지나가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마치 본관 진입하기까지 런웨이에서 예도식으로 환영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관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 종이박물관 상설 전시가 열리고 또 네. 이번에 청춘 같은 기획 전시가 열리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 이 전시는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여기 공간이 꽤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전시부터 꼼꼼히 보시다 보면 정말 지쳐서 좋은 건축 공간을 다 즐기기 전에 좀 피로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가자 집에. 이렇게 네, 된다는 그래서 거죠? 저는 본관 스킵하시고 가장 멀리 있는 제임스 터렐관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순차대로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임스 터렐관 가장 빠른 시간으로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곳 먼저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그 피로감에 따라서 카페도 들르시고 스톤 가든도 보시고 전시도 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쾌적한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보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것 네, 같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